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생각과 테슬라 에너지의 고성장만 퓨어플레이로 누릴 수 있는 플루언스 에너지에 대한 간단한 기업 분석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출시에 대한 생각입니다. 픽업 트럭의 국가인 만큼 사이버트럭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의 신차 베스트셀링 차 탑3는 모두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연간 전체 판매량 1367만 대 중에 284만 대인 21%가 픽업 트럭으로 판매되고 있을 정도이죠. 반면 한국의 픽업 트럭 점유율은 2% 정도입니다. 차가 곧 내 몸과도 같고 짐을 실어 나르고 캠핑을 하는 생활 방식이나 도로의 차이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그랜저가 성공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픽업 트럭은 미국에서 과시적인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칠 영향은 조금 더 크다는 것이죠. 기존의 로드스터로 시작하여 고급 세단과 SUV인 모델 S와 X를 지나 2016년부터 모델 3가 나오면서 테슬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매장마다 엄청나게 줄을 서던 모습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사진 자료로 꼽히곤 하죠. 그리고 지금 2023년 4분기 매장마다 전시가 시작됐는데 반응이 벌써 뜨거운 상태입니다. 몇 가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점도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후에 처음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열었던 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포드입니다. 처음 시장을 연 인물인 만큼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였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1920년을 지나며 GM이 포드를 누르고 1위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GM의 경영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강조하던 포드와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다양한 세그먼트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고객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판 정책입니다. 포드는 그에 비해서도 계속해서 가격 중시 전략을 썼습니다. 1920년대 포춘지는 GM의 제품군을 놓고 보통 사람들을 위한 쉐보레,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강한 폰티액, 삶의 여유가 있지만 신중한 사람들을 위한 올스모빌, 야망 있는 정치가들을 위한 뷰익, 그리고 부유층 인사들을 위한 캐딜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의 자동차 구조를 만든 셈이죠. 공급자 주도의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의 시장으로 넘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산업시대의 법칙, 혁신가의 법칙이 통하지 않던 시기이기도 했죠. 시장이 크게 늘어나던 구간에 생기는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는 그 특성상 바깥으로 드러내고 싶은 특성, 그리고 개인이 가질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는 가장 비싼 자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폰과 비교되기보다는 옷이나 명품 시계, 명품 가방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는 분명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이지만 앞으로 50%씩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연간 약 100만 대씩 더 팔려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렇다 보니 이제는 모델 S와 X, 3의 리프레시를 넘어 사이버트럭의 성공과 모델 Y의 리프레시, 모델 2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 사이버트럭은 모델 3와 Y가 주도했던 첫 번째 성장 웨이브를 넘어서 두 번째, 사이버트럭과 모델 2가 주도할 성장으로 향하기 위한 발판인 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볼 때 사이버트럭의 양산을 위한 실적 기대는 조금 더 뒤로 미뤄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로봇이나 FSD에 대한 값은 변함없다는 전제 하에 모델 3와 Y가 주도하는 실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데요. 사이버트럭은 놀라운 제품이지만 대량 생산을 하고 현금 흐름상 흑자 전환을 달성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새로운 차량은 새로운 것들에 비례해서 문제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대량 생산하고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보다 대량 생산이 100배나 더 어렵고 그것보다도 새로운 제품을 흑자 전환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100년 동안 신차 스타트업이 없었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사이버트럭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싶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빠르더라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로 양산하고 그것이 전사의 현금 흐름에 기여하기까지는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모델 3와 Y는 기존의 플랫폼에서 확대된 것이었지만 사이버트럭은 아예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부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보니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단기로 볼 때 아직은 사이버트럭의 실적 추정을 공격적으로 하긴 어려운 이유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를 생각할 때 앞으로 1월에 있는 2024년의 인도량 가이던스로 인해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플루언스 에너지의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직전 분기까지는 관망 의견이었는데 이번 분기부터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바라보면서 좋을 만한 라지캡 및 시총 작은 기업들을 분류 중인데 플루언스 에너지는 시총 작은 기업들 중에서 상위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조만간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발간될 24년 전망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잡고 들어간다면 테슬라의 메가팩 ESS 사업부에서부터 아이디어를 확장하시면 편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는 100%에서 150%의 초고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전기는 그 특성상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죠. 화석연료 시대에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석유 등의 형태로 저장이 가능했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저장이 되지 않다 보니 원하는 때 꺼내 쓸 수도 없죠. 이것을 보완해줘야 하는 것이 전력망 투자와 ESS 투자입니다. 그리드 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잉여 전력을 다른 곳으로 옮겨줘서 소비와 생산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잉여 전력을 낮에 흡수하여 머금고 있다가 밤에 전력망을 통해 보내주는 ESS는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머스크는 22년에 크게 테슬라 메가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이죠. 그 덕에 이젠 마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에너지 사업부의 마진이 전사 마진이나 자동차의 마진율보다 더 높아졌고 성장세도 매우 가파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테슬라의 투자 포인트는 전기차 판매량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부의 포텐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전차 매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6년쯤 되어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외에 해당 분야, 특히 유틸리티 제품인 메가팩의 성장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기업에서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플루언스 에너지가 중요한지에 대해선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PEG 0.5배에 아직은 좋아 보이는 글로벌 ESS 1등 기업입니다. 플루언스는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상향해온 트렌드상 성장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까지는 보수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이번 분기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인 24년 가이던스를 내줬는데요. IRA를 반영하지 않고도 이미 미국 외의 사업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 25년까지도 35%에서 4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번 분기부터 특히 기존의 마진이 낮았던 레거시 계약을 모두 끝냈고 신규 계약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GPM이 크게 오르면서 이번 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아예 순이익단에서도 흑자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4분기는 매출이 조금 작을 것 같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고성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첫 순이익이 나오면서 얼마나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도 가능해졌고 밸류가 나왔다는 게 가장 큰 차이겠죠. 지금 같은 고금리의 적자 기업이냐 흑자 기업이냐는 당연히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플루언스 입장에서는 CATL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은 곧 매출 비용 하락입니다. 3분기부터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배터리 가격들도 하락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플루언스는 이것을 통해서 GPM을 높이기보단 고객에게 더 많은 비용으로 공급해서 더 싼 ESS 가격에 맞게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비용을 관리하기보다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혜를 고객사한테 나눠주는 공격적인 성장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번부터 백로그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잘 보시면 9월 30일 이후에 현재 기준 백로그가 400밀리언만큼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이 IRA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던 작년 4분기부터는 백로그가 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지난 12개월 동안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다시금 백로그가 늘기 시작하면서 성장 가시성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나 IRA 디테일이 모두 정리된다면 백로그나 신규 주문들도 여기서 한 차례 더 레벨업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좋았던 것은 회계연도 2024년 매출이 상반기에 살짝 적고 하반기부터 다시 고속성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플루언스의 리드 타임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문을 받은 것으로 내년의 매출이 예상이 대략 가능합니다. 플루언스의 내년 매출 가이던스는 중간값 기준으로 3빌리언이죠.
그리고 회계연도 매출을 상반기에 30%, 하반기에 70%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 상반기에 900밀리언이 나오고 하반기에 2.1빌리언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실제로는 조금 더 좋아진 것이죠. 2분기만 해도 25%와 75%여서 상반기가 더 크게 꺾인 후에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상반기의 비중도 더 올라온 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들도 결국에는 단기적인 우려이고 해소되고 있으며 크게 보면 워낙에 아직까지 ESS 수요가 높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투자자의 걱정이었던 부분마저도 개선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 전망도 올해 2분기만 해도 2024년에 대해서 2.8빌리언이었지만 최대 현재 중간값 기준 3빌리언까지 늘어서 더 좋아졌죠. 이번 주 네이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도 총 5개입니다. 주간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내용이 좀 많아서 이번엔 29분짜리 자료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비 지표는 어땠는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인질 석방과 휴전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테무 효과가 담긴 핀더더의 실적 발표 프리뷰와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벤트, 델 실적 발표 프리뷰와 빅테크 7개 기업에 대한 코멘트를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GPT 성능 비교 자료도 넣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2.0에 대한 소개입니다. 베조스의 시대에서 앤디 제시의 시대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제시의 리더십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대규모 물류센터 전략 변경과 광고 전략입니다. 자료는 총 18분짜리였는데요. 유통제국을 굴리는 마중물인 더 낮은 비용 구조를 향한 물류센터 전략 변경이었기 때문에 향후 3년을 생각할 때 지역 배송 전략의 효과는 아마존에게 이제 막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와 제3자 판매 또한 앤디 제시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변화였죠. 세 번째는 플루언스 에너지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였습니다. 17분 자료였으며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도 현재 짚어드렸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더 기대가 큽니다. 24년과 25년을 볼 때 PEG 0.5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트랜스메딕스와 함께 내년을 기대하기 좋은 기업입니다. 네 번째는 엔비디아 펀더멘탈 자료로 못다한 이야기 엔비디아의 비밀에 대한 제목으로 18분 자료가 나갔습니다. 3분기에 매출 비중 탑2 고객은 어디였는지, 공급 계약 규모는 분기에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중국 규제를 현재 피하고 있는 방법과 그런 관련스러운 엔비디아의 비밀스러운 매출, H백의 리드타임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의 HBM 검증은 각각 언제 이뤄지는지를 알아보고 AI 수요와 공급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체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은 반도체 투자자들에게 최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 델의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총 20분 자료였으며 델은 일반 서버, AI 서버, 기업용과 소비자용 PC, 스토리지 등 총 4가지 사업을 하는 등 영역이 굉장히 넓고 각 분야에서 1위 혹은 2, 3위의 지배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최근에 업황을 인텔이나 AMD보다 1개월 더 일찍 할 수 있기 때문에 델의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해 왔는데요. PC 코멘트가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6월부터 7, 8월까지 좋았던 수요가 9월부터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더 안 좋아졌다는 코멘트였습니다. 잘 생각해봐야 됐던 것은 2분기 PC가 정상화되고 3분기엔 스마트폰, 4분기엔 데이터 센터, 24년 이후에는 온디바이스의 수요를 생각하면서 반도체가 랠리를 보였었지만 이제 갑자기 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PC 수요가 지난 10월부터 꺾였다는 코멘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델은 결국엔 PC에서의 부진을 이유로 4분기에도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AI는 상당히 좋긴 했습니다. 백로그는 분기에 2배 늘었고 파이프라인은 3배가 늘었기 때문에 AI 수요는 물밑에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